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데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캐데헌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이고요. 약 2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조이, 루미, 미라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영화 캐데헌에 대해서 말씀드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주제는 K-팝 드디어 본격적으로 태권도의 길을 가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등장인물들은 K-팝 걸그룹 3인입니다. 주인공이고요. 이 3인 걸그룹의 이름이 헌트릭스예요. 근데 이제 조이, 루미, 미라가 있고요. 이 루미가 주인공이에요. 3인의 걸그룹 헌트릭스는 사실 악령 퇴치를 하는 퇴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이제 세계가 악령 세계와 인간 세계로 돼 있는데 이 인간 세계로 악령 세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문이 혼문인데 이 혼문을 열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려는 악령들을 이제 이 헌트릭스 걸그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혼문을 봉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막 간간히 들어오는 악령들을 막 퇴치를 해요. 이 3인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그런 일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악령 세계에서 보낸 그 저승사자 보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 이름이 사자 보이스고 이 주인공은 진우예요. 이 캐릭터가 진우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이 헌트릭스를 죽이고 혼문을 열어서 악령 세계가 이제 들어오게끔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악령 세계의 마왕이 귀마거든요. 이 귀마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암살단이죠. 여기 이제 헌트릭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헌트릭스를 좋아하는 이 팬들을 홀려가지고 이 사자 보이스를 좋아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팬을 다 뺏어서 사자 보이스의 팬이 되게 한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또 혼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막아야 되고 여기는 열어야 되고 이제 그런 세계관으로 돼 있고 그 와중에 이 진우하고 루미의 이제 어떤 애틋한 관계가 또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근데 루미가 그 악령과 인간의 혼혈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악령을 퇴치하는 퇴마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악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조이하고 미라한테 얘기도 못하고 악령이면 악령의 특유의 그 문신이 피부에 나타나는데 그런 게 루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루미 피부에. 그래서 옷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같이 벗지도 못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지도 못하고 이제 숨기면서 살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자기 자신의 그 결점이고 마음 아픈 거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죠. 그리고 이제 이 진우는 저승사자인데 저승사자가 돼서 악령이 된 이유가 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자기의 임무가 인간 세상을 이제 악령 세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루미를 도와주고 자신이 희생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그 장면에서 이제 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 울컥하고 저도 약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액션 장면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뮤지컬 영화를 방불하게끔 하는 이게 걸그룹이 나오고 보이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콘서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여 곡이 넘는 그 K-팝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노래들이 다 좋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근데 따라 부르기는 노래가 어려워서 힘든데 요즘은 이 루미가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불러서 모든 보컬 그룹의 나는 가수다라고 나는 한 노래 한다라는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러서 커버곡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열풍처럼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 노래가 이 골든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를 좀 보면은 나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가사입니다. 투명하고 혼자였고 방황을 했고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항상 숨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빛나게 태어났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이제는 그거를 믿고 함께 더 높이 올라가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반드시 황금처럼 빛날 거야 하고 우리는 이제 성공할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팀원들과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노래 가사에. 이게 K-팝 장르 노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청춘들과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춘들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K-팝은 알아줘요. 들어줍니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 아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보통 청년과 청소년들, 청춘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회가 그 얘기를 안 들어주죠. 이제 사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때는 너네들은 편한 거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들은 마음의 고민과 심리적인 고통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이 K-팝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고 네가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다라는 너 자신 귀한 너 자신이 너 스스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네가 소중한 존재고 네가 소중한 존재를 무엇보다도 네가 믿어야 된다. 네 자신이 믿고 세상의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성공을 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K-팝 장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K 문화가 나와요. 식문화도 나오고 첫 장면에 K 무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승사자가 K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오컬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 민화에서 나온 호랑이하고 까치 요런 것도 이제 전령으로 나오는데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문화가 다 이제 비춰집니다. 남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전 세계 주요 세계 음원 차트에 1위부터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2달이 돼가는데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아주 열기가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팝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K-팝이 뭔지 보니까 K-팝 장르 음악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K-팝은 1990년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초가 돼서 세계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간 건 2010년대로부터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K-팝 장르 음악이 어떤 식으로 작곡이 되고 있냐면 어떤 한 명의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북유럽 작곡가들이 비트를 만듭니다. 근데 북유럽에서는 작곡을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웨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을 깔고 비트를 찍게 하는 교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10대 정도 되면 스웨덴 10대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깔고 그 음악을 작곡하는데 아주 자유자재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웨덴 10대 북유럽 10대들이 이렇게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작곡을 하면 자기들의 작품을 퍼블리셔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 퍼블리셔가 수만 개 수백 개 되는 이 작품들을 모아서 제작사한테 보내면 이 제작사가 다시 거기서 분류를 하고 소분류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문적인 가사 작사가를 붙이고 리듬을 따로 붙이고 멜로디를 따로 붙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따로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안무를 붙이는데 이제 안무는 K-팝의 안무는 그 칼군무가 특징이에요. 아이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칼군무하는 그 안무를 붙이고 이게
K 안무죠. 그다음에 패션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옷하고 의상하고 화장, 스타일링, 이게 이제 K 스타일링이 붙이는 거죠. 여기에 한국적 문화적 컨셉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제작사와 한국 가수가 한국적 컨셉과 K 스타일링하고 K 안무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요소에 한국 문화를 다 이제 여기다가 혼합을 시켜서 하나의 음악, K-팝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K-팝이 나온 제작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K-팝이 처음 나올 때는 K-팝이 조금 1, 2년 유행하다가 사라지겠지 했었죠. 사실은 여러 명의 그 아이돌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 팝 음악으로 봤을 때 저게 음악인가 예술인가에도 의문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K-팝을 제작하는 방식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을 한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10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전 세계 10대, 20대의 청소년부터 청년까지의 음악이에요. 이 K-팝을 향유하는 소비층이.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가사도 봤지만 자아 정체성, 자아 성장,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에 대한 확인, 이런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네 마음을 너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준다는 거. 이게 알아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안 들어줘요, 사회는. 근데 이제 K-팝은 그걸 들어주는 거죠.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응원해주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지금은 이 고통은 지나갈 거야. 이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과 힐링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청년의 음악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래서 K-팝 팬들끼리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소속감이 생기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팬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K-팝은 확실하게 이런 종류의 음악으로 청년과, 그리고 이제 밝고 경쾌하고 에너지틱하고, 그리고 응원과 힐링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음악의 장르로 정착을 했다. 이 제작 방식부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제작 방식이 하나의 완전한 제작 방식으로 정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보니까 이번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의 제작사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스파이더맨하고 몬스터 호텔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제작진들이 누구냐면 감독이 두 사람인데, 매기 강이라고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고, 크리스 아페란스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파 만화가인데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제작진들이 이민, 한인 1.5세대나 2세대들이에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민 1.5세대나 2세대가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계층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에는 대부분이 한국계 스태프진들이에요. 여기 대거 참여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K-팝 데몬 헌터스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니 이제 K-팝이라는 장르가, 또는 K-한류라는 이 문화 상품 장르가 태권도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 태권도를 보면요, 태권도의 그 사범 코치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선수를 길러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뭐 마찬가지지만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의 태권도를 보면 이제는 종주국인 한국이, 한국 선수가 메달을 반드시 딸 거라는 확신이 떨어져요. 종주국 프리미엄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예,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종주국이 메달을 싹쓸이 할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케이팝 음악 장르도 지금 캐대언을 보니까 미국에서 한류 문화를 가져다가 한국계 그 이민 2세대, 1.5세대들 제작진들이 한류 문화를 가져다가 케이팝 한류 문화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케이팝 장르가 한국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케이팝 문화 장르가 10대 북유럽 10대 감성을 장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유럽의 10대 청년들, 청소년들의 감성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다가 한국 문화와 뭐 영어와 감성을 이제 거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혼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한국인이나 한국 제작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국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 문화라는 거는 항상 어디서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내가 가진 것과 혼합해서 뭔가 다른 상품 또는 다른 양상으로 재창조돼서 다시 나타나고, 이런 교류와 혼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화다. 또 문화 상품이라는 것도 교류와 혼합을 자유자재로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와중에 이것을 그 과정을 잘 캐치를 해서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캐대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화적 형상만 겪다가 우리 문화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이제 처음 겪는 거거든요. 국력과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우리 문화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구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팝이라는 음악 장르 자체가 북유럽 10대 감성을 깔고 그게 이제 우리 거하고 혼합이 돼서 케이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문화가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교차하고 혼합되고 재창조되는, 흘러가는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문화 상품을 제작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류와 혼합과 재창조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 문화를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문화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가 좀 제일 멀리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국력과 경제력과 그다음에 문화 상품을 만드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상품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이제 외국에서 배워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현재 그런 시기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